야, 너 또 그랬지?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문 앞에서 아이가 운동화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끈이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 만큼 세게요. 저녁 반찬 냄새가 복도에 떠 있었는데 아이한테서는 비누 냄새만 났어요. 막 씻고 나온 애가 왜 현관 밖에 서 있을까? 나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아이 눈높이에 앉았어요. 말이 먼저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이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거든요. 사람이 겁을 먹으면 눈물이 먼저가 아니라 입술이 먼저 하얘진다는 걸 그날 다시 봤어요. 하리나, 할어머니 왔어. 아이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나 오늘 말하면 안 돼. 나는 아이 손등을 만지려다가 멈췄어요. 손바닥이 보였거든요. 빨갛게, 둥글게, 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손가락 끝으로 눌렀다가 뗀 모양처럼요. 나는 어디 다쳤어를 삼켰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아이가 더 깊이 숨어버릴 것 같아서요. 괜히 내가 먼저 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눈이 그쪽만 보니까요. 하리나, 여기서 뭐 했어? 왜 여기서 서 있어? 아이 목이 한번 울컥 움직였어요. 눈물은 안 나왔어요. 대신 고개가 아주 천천히 좌우로 흔들렸어요. 나 집에 안 들어갈래. 그 말이 나온 순간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철컥하고 나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내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내 손바닥에 아이 어깨뼈가 닿을 만큼 바짝이요. 하린이는 내 허리 뒤로 숨었어요. 어깨가 작게 들썩였고 운동화 끈을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나는 그 끈이 끊어질까봐 처음으로 손을 떨었어요. 아이 손이 아니라 내 손이요. 누가 나왔는지 보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었어요. 아랫동 경비대행 상철 씨. 평소엔 인사도 또박또박 하던 사람이 그날은 복도에서 발을 멈추더니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뒤를 먼저 봤어요. 하린이를요. 상철 씨가 입술을 달싹이다가 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도요? 그 한마디에 내 속이 한번 꺼졌어요. 오늘도. 그 말은 오늘만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상철 씨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상철 씨, 우리 할인이 왜 이러는 겁니까? 그때 할인이가 내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손가락 끝이 얼음 같았어요. 아이 목소리가 내 배꼽 아래쯤에서 들리는 것처럼 낮았어요. 할어머니, 저 사람 오면. 아이 말이 끝까지 나오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 뒤에 현관문 안쪽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다가 멈추고 다시 한 번 더. 누군가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는 느낌이었어요. 하린이는 내 옷자락을 더 깊게 말아쥐었어요. 운동화 끈이 바닥에 떨어지며 탁 하고 쳤고 상철 씨 눈이 그 끈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내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한번 울렸는데 나는 꺼내지 않았어요. 그 작은 진동에도 할인이 어깨가 한번 꺾였거든요. 그리고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복도 조명이 한번 깜빡였고 상철 씨는 한 발짝도 다가오지 못한 채 멈춰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도 나는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천장이 아니라 오래된 장면들이 눈앞에 걸렸거든요. 2024년 봄이었어요. 할인이 엄마 그러니까 내 손녀가 떠난 날. 병원 복도에서 아이는 내 바지를 붙잡고 있었어요. 발이 바닥에 안 닿는지 까치발로 서서 계속 묻더라고요. 엄마 언제 와? 나는 그때 아이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절차, 서류,
장례 날짜. 그 사이에서 아이 손은 점점 느슨해졌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였거든요. 장례가 끝나고 손자는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나는 따라 나서지 않았어요. 그게 어른다운 선택이라고 믿었거든요. 아이한테는 아빠가 있으니까 나는 한 발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2025년 겨울, 손자는 집을 옮겼고 나는 새벽 청소 일을 늘렸어요. 같은 단지, 같은 동. 가깝지만 일부러 자주 가지는 않았어요. 그 무렵부터 규칙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이 앞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울면 안 된다. 밥은 남기면 안 된다.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나는 그게 나쁜 건지 몰랐어요. 아이 키우는 데엔 다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도 예전에 그랬고 그렇게들 컸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할인이가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어머니,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뭐를? 내가 묻자 아이는 손바닥을 접었다 폈어요. 말하는 흉내도 냈다가 입을 꾹 다물었어요. 나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집마다 다르지 뭐. 그 말이 얼마나 쉬운 말이었는지 그땐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아이는 집에 오면 바로 손을 씻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3번. 비누를 꼭 끝까지 문지르고 거품이 다 사라질 때까지요. 왜 그렇게 씻어? 내가 물으면 아이는 대답 대신 수건을 접었어요. 각을 맞춰서 다시 펴고 또 접고. 그게 아이가 배운 방식이었어요. 흘리지 않는 법, 남기지 않는 법, 눈에 띄지 않는 법. 나는 그걸 보면서도 속으로만 말했어요. 조금 예민하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오늘, 아이 운동화 끈이 젖어 있던 오늘, 복도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던 오늘,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어요. 아이에게 규칙은 질서가 아니라 출구가 없는 길이었다는 걸.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 시간을 바꿔 다녔어요. 아침에 가기도 하고 해질 무렵에 가기도 하고 할인이가 집에 없을 시간도 골랐고 있을 것 같은 시간도 맞춰봤어요. 이상하게도 아이 있는 시간에만 아랫동에서 발소리가 겹쳤어요. 상철 씨였어요. 복도 끝에서 마주치면 그 사람은 항상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인사를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말을 길게 붙인 적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항상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할인이는 달랐어요. 상철 씨 발소리만 들리면 아이 손이 먼저 굳었어요. 눈이 내 쪽으로 오지 않고 바닥 타일 선만 따라 움직였어요. 나는 그 모습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물었어요. 아랫동 아저씨, 자주 마주치지? 아이 어깨가 움찔했어요. 대답은 안 했어요. 그 대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자국이 남지 않게 지우듯이요. 그날 저녁 나는 상철 씨를 불러 세웠어요. 경비실 앞에서였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밖에서도 안이 다 보이는 자리였어요. 요즘 아이 자주 보시죠?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상철 씨는 잠깐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가끔요. 그 가끔이 내가 본 횟수랑은 달랐어요. 나는 괜히 말을 이어갔어요. 아이한테 사탕도 주시고. 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애가 자꾸 울길래요. 그 말이 내 귀에 걸렸어요. 자꾸 울길래. 나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애들은 원래 잘 울죠. 그런데 돌아서는데 할인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울지 않으려고 숨을 삼키던 얼굴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상철 씨를 더 의식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도 현관문을 열 때도요. 어느 날은
아이 손에 작은 사탕 봉지가 쥐어져 있었어요. 어디서 났냐고 묻자 아이는 대답 대신 봉지를 접었어요. 소리나지 않게 아주 천천히.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내 속에서 뭐가 하나 굳었어요. 의심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조용히, 확신처럼.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미 무슨 일이 지나간 건 아닐까?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보다 먼저 든 건 내가 잘못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어요. 그게 더 무서운 마음이라는 걸 그땐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의심은 다음 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비가 왔어요. 비가 온다고 특별할 건 없는데 아이 얼굴이 더 굳어 보이던 날이었어요. 할인이는 내 집에 와서도 우산을 바로 접지 않았어요. 물기가 바닥에 떨어질까봐 현관 안쪽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괜찮아. 젖어도 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손목만 안쪽으로 접은 채 우산 끝을 바닥에서 떼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내 속에서 뭔가가 올라왔어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나는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다시 현관으로 나왔어요.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이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생각을 정리하려고. 아니, 사실은 확인하려고요. 경비실 불은 켜져 있었어요. 상철 씨가 혼자 앉아 있었고 TV 소리는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나는 문 앞에서 한번 멈췄다가 그냥 들어갔어요. 상철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그 사람은 의자를 밀며 일어났어요. 표정이 굳었고 손이 허벅지 위에서 한번 쓸렸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 나는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돌려 말하면 내가 먼저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요즘 아이 왜 그렇게 우는 겁니까? 상철 씨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건 정말 짧은 순간이었는데 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나는 한 발 더 다가갔어요. 거리라고 해봐야 2걸음도 안 됐어요. 할인이 왜 아저씨 발소리만 들리면 숨는 겁니까? 그 말이 나오자 상철 씨 얼굴이 굳었어요. 아주 단단하게요. 할머니, 그건 그 뒤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사탕은 왜 줬어요? 아이 손에 왜 그런 걸 쥐어줬습니까? 목소리가 커졌다는 걸 말을 다 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경비실 안 공기가 갑자기 답답해졌어요. 상철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서 있었어요. 그 침묵이 나를 더 밀어붙였어요. 아이한테 뭐 했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그제야 상철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화가 아니라 억울함 같은 색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 말에 내 입이 멈췄어요.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은 다시 삼킬 수 없었어요. 나는 돌아섰어요. 더 말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경비실 문을 나서는데 상철 씨가 뒤에서 불렀어요. 할머니, 아이, 오늘도 현관에 세워져 있었어요. 나는 걸음을 멈췄어요. 상철 씨 목소리가 내 등을 때렸어요. 비 오는 날이었고요. 우산도 없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불을 켜지 않았어요.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한참을 있었어요. 상철 씨가 마지막에 던진 말이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오늘도 현관에 세워져 있었다고요.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랐어요. 컵을 들고 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물을 마셨는지 흘렸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린이는 방에서 조용했어요. TV도 안 켜고 장난감 소리도 없었어요. 문을 열기 전에 나는 한 번 더 손잡이를 쥐었다 놨다 했어요. 괜히 내가 들어가면 아이 숨을 더 조이게 될까 봐요. 하린아, 할어머니야. 아이 목소리는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이불이 움직이는 소리가 먼저 났어요. 아이는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린 채 벽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어요. 왜 불 안 켜고 있어? 내가 묻자 아이는 작게 말했어요. 켜도 돼요? 그 질문 하나에 내 속이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켜도 되냐고 묻는 아이. 자기 방 불 하나에도 허락을 먼저 구하는 아이. 나는 불을 켰어요. 천천히 아이 눈이 놀라지 않게. 하린이 얼굴은 창백했어요. 울지 않았는데도 눈밑이 부어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 나는 최대한 평소처럼 물었어요. 아이를 몰아붙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린이는 이불 끝을 잡고 손가락으로 몇 번 접었다 폈어요.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어요. 문 앞에. 왜 거기 있었어? 아이 입이 열렸다 닫혔다 했어요. 말을 고르는 게 아니라 말을 숨기는 모습이었어요. 약속 어기면 밖에 있어야 해요. 무슨 약속?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눈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나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은 더 물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이를 재우고 나서 나는 혼자 앉아 휴대폰을 켰어요. 연락처를 몇 번이나 내렸다 올렸다 했어요. 손자 이름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전화하면 뭐라고 할까? 괜히 일을 키운다고 할까? 내가 예민하다고 할까? 그 생각을 하다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대신 유치원 알림장을 열었어요. 거기엔 선생님이 남긴 짧은 글이 있었어요. 요즘 하린이가 문 앞에 서 있는 놀이를 반복합니다. 놀이. 그 단어가 그날 밤 내 가슴을 가장 세게 눌렀어요. 나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건 오해가 아니라 이미 너무 안쪽까지 와 있다는 걸. 그리고 내가 더 늦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아침이 왔는데 밤이 끝난 느낌은 아니었어요. 부엌 창으로 들어온 빛이 식탁 끝에 닿았을 뿐이었어요. 하린이는 먼저 일어나 있었고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어요. 밥 먹자. 내가 말하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숟가락을 쥐는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었어요. 미끄러질까봐, 떨어뜨릴까봐, 아니면 소리가 날까봐요. 나는 반찬을 많이 놓지 않았어요. 아이 앞에 그릇이 많아지면 괜히 눈이 더 바빠질 것 같아서요. 하린이는 한 입 먹고 꼭 나를 한번 보고 다시 한 입을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이는 그릇을 바로 씻으려 했어요. 나는 그 손을 멈췄어요. 나도 이따 할어머니가 할게. 아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허공에 남아 있었어요. 무얼 해야 할지 모르는 손처럼요. 그날 오전 나는 전화를 걸었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번호를 누르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찼어요. 상담사는 차분했어요. 아이나이 함께 사는 사람, 최근 달라진 행동.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현관에 세워두는 벌. 불 켜도 되냐고 묻는 아이. 문 앞에 서 있는 놀이. 상담사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아이한테서 규칙보다 먼저 두려움이 배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말이 내 귀 안쪽에 오래 남았어요. 배웠다. 가르친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날 오후 유치원에 갔어요. 선생님은 나를 보자 의자를 당겨줬어요. 하린이가 요즘요
선생님이 말을 고르며 시작했어요. 문 앞에 서 있거나 친구들이 들어가면 자기는 밖에서 기다려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규칙이라서요라고 말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듣는 기분이었어요. 돌아오는 길 경비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상철 씨가 혼자 있었어요. 나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상철 씨, 어제 말 계속 마음에 남아서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접혀 있었고 여러 번 펴봤던 흔적이 있었어요. 유치원 상담 메모였습니다. 아이 혼자서는 문 앞에 오래 서 있기 힘들어요. 누가 가르치지 않으면요. 상철 씨 목소리가 낮았어요. 나는 그제야 내가 잘못 의심했던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그날 나는 알았어요. 지켜보는 걸로는 아이를 구할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넘어야 할 문이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늦게 움직였어요. 아이를 먼저 씻기고 잠옷을 입히고 불을 낮췄어요. 하린이는 침대 끝에 앉아 발을 가지런히 모았어요. 이불을 덮어주자 아이 손이 이불 끝을 꼭 눌렀어요. 움직이지 않으려고요. 문을 닫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났어요. 현관 쪽 낮은 목소리였어요. 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말이 이어졌어요. 약속 어겼지.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야. 미정의 목소리였어요. 차분했어요. 화가 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정해진 말을 읽는 사람의 소리였어요. 문 앞에서 소리나게 울면 내일은 더 길어져. 아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대답이 없다는 게 이미 배웠다는 뜻 같았어요. 나는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어요. 그 문을 지금 열면 아이에게 또 하나의 규칙을 얻는 것 같아서요. 대신 휴대폰을 켰어요. 화면이 밝아지는 순간 내 손이 더 떨렸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주소, 시간, 지금 들은 말. 답장은 금방 왔어요. 할머니, 지금 그 상황이면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나는 다시 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번엔 돌리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미정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한 얼굴처럼 나를 봤어요. 어머님, 이건 훈육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장 차갑게 들렸어요. 아이를 현관에 세워두는 게 훈육이라는 말. 나는 아이 쪽으로 갔어요. 하린이는 벽을 보고 서 있었어요.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살짝 떠 있었어요. 떨어지면 소리 날까 봐요. 이리 와. 내가 말하자. 아이 어깨가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그래도 돌아서지 않았어요. 약속 어기면 아이 입에서 말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손자였어요. 무슨 일이야? 이소라는 미정이 먼저 말했어요. 아이 교육 중이야.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를 봤어요. 엄마, 괜히 끼어들지 마.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맞춰졌어요. 규칙을 만든 사람, 지켜보던 사람, 그리고 말하지 않도록 만든 사람. 나는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놓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그 순간 복도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상철 씨였어요. 문 앞에 멈춰서서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지금부터는 제가 본 걸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소리가 달라졌어요. 문 여닫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발걸음 소리까지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왔고
할인이는 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 발은 바닥에 닿아 있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숨을 조금 더 쉴 수 있었어요. 임시 보호 조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손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정은 소리를 높였지만 그 목소리는 복도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할인이는 내 손을 잡은 채 문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는 숫자를 세었어요. 하나, 둘, 셋. 습관처럼요. 집에 도착하자 아이는 신발을 벗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내가 말했어요. 들어와. 여기는 괜찮아. 아이는 한 발을 옮겼어요. 그리고 또 한 발. 아무도 서두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할인이는 불을 끄기 전에 물었어요. 할어머니, 여기서는 울어도 돼? 나는 대답 대신 아이 등을 천천히 2번 쓸어내렸어요. 그게 허락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며칠 뒤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할인이가 문 안쪽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 문 하나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서요. 상철 씨는 증언을 했고 나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손자는 상담을 받게 됐고 미정은 집을 나갔어요. 모든 게 한 번에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할인이가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싫어요. 이건 무서워요. 이건 괜찮아요. 어느 날 밤 아이는 내 옆에서 잠들기 전에 작게 말했어요. 나 나쁜 애 아니지. 나는 그 말을 다시 돌려주지 않았어요. 확인해 주듯 말했어요. 그래,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아이는 그날 처음으로 이불을 꼭 붙잡지 않고 잠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현관 앞에서 발이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기다려요. 아이 발이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선가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그건 틀린 감정이 아닐지도 몰라요. 아이를 지키는 일은 크게 소리내는 일이 아니라 조용히 문을 열어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노을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